안녕하십니까? 책 읽어주는 사람 김희애입니다. 이제 꽃소식이 오려는지 날씨가 제법 푸근해지고 있습니다. 간절기에 감기 걸리기 쉬우니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요제프 기브란트 씨는 중개업과 도매업을 했다. 동네 사람들보다 뛰어나거나 남다른 면이라고는 없었다. 여느 사람처럼 다부지며 건강한 체구를 타고나고 사업 수완이 좋은 데다 뻔뻔스러울 만큼 돈을 뼛속까지 숭배했다. 자그마하지만 정원이 딸린 집과 가족묘도 있었다. 그의 종교의식은 제법 깨어있었지만 그리 독실하지는 않으며 신과 정부를 적당히 존중했다. 중산계급이 지켜야 하는 확고한 예의범절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도 했으며 술을 입에 대지도 않는 건 아니지만 고주망태가 되도록 마시는 법도 없었다. 미심쩍은 거래를 한 적은 있으나 법의 테두리는 절대 벗어나지 않았다. 자신보다 가난한 이들은 없는 것들, 부유한 이들은 으스대는 것들이라며 경멸했다. 상인협회의 일원인 그는 금요일마다 독수리 술집으로 볼링을 치러 갔다. 빵 굽는 날과 스튜나 소시지 수프 먹는 날에도 늘 빠지지 않았다. 평소에는 싸구려 시간만 태우다가도 저녁 식사 후와 일요일에는 질 좋은 시가를 피웠다. 내면에는 속물근성이 여러모로 꽉 들어차 있었다. 심성에는 진작 먼지가 잔뜩 쌓여있다. 이제는 낡고 보잘것없는 가족정신과 외동아들에 향한 자부심, 가난한 이에게 어쩌다 선심쓰듯 베푸는 인심만 뜨문뜨문 남았다. 지적 능력이라 할 만한 구석은 노련함을 타고났으며 셈이 박다는 점뿐이었다. 그는 읽는 활자라고는 신문뿐이었으며 즐길거리가 필요하면 시민협회에서 해마다 무대에 올리는 아마추어 연극으로 마음을 달랬다. 가끔은 서커스도 보러 갔다. 이름과 사는 곳을 주변 사람과 바꾼다 한들 달라질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기벤나트 씨의 영혼에도 깊이 뿌리박힌 감정이 있었다. 바로 자신보다 우월한 권력이나 사람을 불신하는 마음이었다. 기벤나트 씨는 도시의 여느 가장과 마찬가지로 순수하고 자유로우며 섬세하고 정신적인 모든 것에 본능적으로 적대감을 품으며 시샘했다. 기벤나트 씨 이야기는 이만하면 됐다. 깊이 있는 풍자 작가만이 이 남자의 얄팍하고 무의식적인 삶의 비극을 풀어낼 수 있는 법이니까.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으니 그 아이 이야기를 더 풀어봐야겠다. 한스 기벤나트는 의심할 여지 없는 신동이었다. 다른 아이들 틈에서 우아하고 남다르게 걷는 모습만 봐도 쉽사리 알 수 있었다. 숲이 울창해 검은 숲이라 하는 슈바르츠발트의 작은 마을에서 이런 인물이 나는 일은 드물었다. 이 좁은 마을의 바깥 세상을 내다보고 영향을 끼칠 만한 인물은 지금껏 아무도 없었다. 진지하고 총기 어린 이마와 우아한 걸음걸이를 이 아이가 어디에서 물려받았는지 아는 이는 오직 신뿐.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았으려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되었다. 늘 병약하여 불행했다는 점만 빼면 한스 어머니의 특이점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버지는 생각해볼 가치조차 없었다. 꼭 하늘에서 팍팍 튀던 신비로운 불꽃이 8, 9세기 동안 유능한 시민은 많이 길러냈어도 인재나 천재는 단 한 번도 빚어낸 적이 없던 오래되고 작은 마을로 뚝 떨어진다. 현대교육을 받은 관찰자가 허약한 어머니와 가문의 오랜 역사를 눈여겨봤다면 이 아이가 넘치게 똑똑하다는 건 곧 가문의 몰락한 징조임을 짐작했으리라. 하지만 다행히도 이 자그마한 마을에 그만한 수준이 되는 사람은 없었다. 더 젊고 똑똑한 관료와 교사만이 잡지기사를 보고 현대적 인간의 존재를 둘러싼 불확실한 이야기를 접했다. 이 마을에서는 짜라투스트라에서 나오는 연설을 알지 못해도 배운 사람 같은 인상을 풍기며 지낼 수 있었다.
굳건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가정이 많았으며 마을 사람들은 도무지 고칠 수 없을 만큼 고루하게 생활했다. 안락하게 지내는 부유 시민은 대부분 20년간 기능공에서 공장주로 지위가 올라간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관료 앞에서 모자를 벗고 예를 갖추며 인맥을 쌓으려 했다. 하지만 뒤에서는 가난뱅이나 펜을 굴려대는 머슴들이라며 헐뜯었다. 그러면서도 가장 큰 야망은 아들을 공부시켜 관료로 만드는 것이었다. 안타깝게도 그런 야심은 언제나 한낱 아름다운 몽상에 그치고 말았다. 자식들이 끙끙대며 계속 낙제한 끝에 라틴어 학교만 겨우 마치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스 기벤라트의 재능을 두고는 모든 이가 한 목소리를 냈다. 선생과 교장, 이웃 주민과 마을 목사, 동급생뿐 아니라 모두가 한스는 눈에 띄게 총명하며 특출난 아이라고 선뜻 인정했다. 따라서 한스의 미래 계획은 촘촘히 짜여 있었다. 부유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면 슈바벤 지역에서 뛰어난 남학생에게 허락된 진로는 좁다란 길뿐이었다. 주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마울브론 신학교에 입학한 다음 튜빙겐 신학대학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 후에는 성직자가 되어 설교단에 오르거나 학자로서 강단에 설 수 있었다. 해마다 40에서 50명 남짓한 남학생이 이처럼 평온하며 안전한 길에 첫 발을 내딛었다. 야위고 학업에 지쳐있으며 최근에 입교식을 마친 소년들은 주의 지원을 받아 다양한 입문 과정을 밟아 나갔다. 8년에서 9년 후에는 두 번째 발걸음을 떼고 더욱 기나긴 삶의 여정에 나서야 했다. 주에서 후하게 베풀어준 은혜에 보답해야 하는 시기였다. 주 시험은 몇 주 뒤에 볼 예정이었다. 주에서는 이렇게 해마다 열리는 헤카톤베 기간에 국가의 총명한 인재를 선발한다. 그래서 도시와 마을의 수많은 가족은 시험을 치르는 수도를 향해 한숨을 푹푹 내쉬며 기도를 엎드린다. 한스 기벤나트는 이 작은 마을에서 험난한 경쟁에 내보내기로 한 유일한 후보자였다. 대단한 영광이었다. 하지만 한스에게는 그만한 자격이 있었다. 한스는 매일 오후 4시에 학업을 마치고 나면 교장에게 그리스어 수업을 더 받았다. 6시에는 마을 목사가 마음 넓게도 한스에게 라틴어와 종교를 복습해 주었다. 일주일에 2번. 한스는 저녁 식사를 마친 뒤에 수학 선생에게 1시간 동안 추가 수업을 받았다. 그리스어 시간에는 불규칙 동사를 공부한 후 불변화사로 표현하는 문장의 연결 방법에 중점을 두었다. 라틴어 수업에서는 분명하고 간결한 문체를 갈고 닦으며 다양하고 섬세한 음률을 가다듬는 기법을 통달하는 것이 특히 중요했다. 수학 시간에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특히 초점을 맞추었다. 선생은 이렇게 해결 방법을 끌어내는 과정이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앞으로의 학업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아니라고 힘주어 말했다. 냉철하고 설득력 있으며 탄탄한 논리력의 기초를 다진다는 면에서 여러 주요 과목보다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마음의 짐을 덜고 지적 노력 때문에 정신적 욕구를 채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한스는 매일 아침 등교 1시간 전에 입교식 준비 수업에 참석해야 했다. 독일 신학자 요하네스 프렌츠의 교리 문답서로 공부하고 질문과 답을 외우며 암송하는 수업은 젊은이의 영혼에 종교적 생활이라는 상쾌한 이쁨을 불어넣어 주었다. 유감스럽게도 한스는 제 활력을 얻는 시간에 받을 은총을 줄여나갔다. 교리문답서의 그리스어 및 라틴어 어휘와 연습 문제를 스리슬쩍 숨겨두고는 세속적 학문에 내내 매진한 것이다. 그렇다고 불편함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만큼 양심 없는 위인까지는 아니었다. 교구 감독이 성큼성큼 다가오거나 부르기라도 하면 매번 겁을 먹고 움찔했으니까. 대답해야 할 때면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기도 했으며 심장도 쿵쾅쿵쾅 뛰었다. 하지만 한스의 대답은 흠잡을 데 없이 정확했다. 발음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교구 감독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었다. 낮에 이 수업 저 수업을 들으며 차곡차곡 쌓인 작문이나 암기, 복습이나 예습과제는 집으로 돌아온 후 아늑한 등불 아래서 저녁 늦게 끝마칠 수가 있었다. 담임선생님은 평화로운 집에서 차분히 노력하면 특히나 효과가 좋고 도움이 된다고 했다. 보통 화요일과 토요일에는 10시가 되어야 과제가 끝나고 다른 요일에는 11시나 12시를 넘겼다. 아버지는 불 켜는데 등유를 너무 펑펑 쓴다며 좀 툴툴댔다. 그러면서도 공부하는 아들을 흐뭇하고 대견하게 바라보았다. 어쨌든 우리 삶의 7번째 부분을 이루는 일요일 자유시간에도 한스는 학교에서 다루지 않은 작가의 글을 읽으며 문법을 복습하기를 강력히 권고받았다. 물론 적당히 해야 해. 적당히 해야지. 일주일에 한두 번 산책하는 것도 꼭 필요하단다. 효과가 정말 좋거든. 날이 좋으면 책을 챙겨 바깥에서 읽어도 좋아. 그렇게 공부하면 얼마나 편안하고 상쾌한지 알게 될 거다. 무엇보다도 기운을 내렴. 선생이 말했다. 그래서 한스는 있는 힘껏 기운을 내며 그때부터 산책 시간을 활용해 공부했다. 한스는 밤을 새워 지친 얼굴과 가장자리가 푸르스름하며 피곤한 눈으로 조용하며 소심하게 걸어다녔다. 기벤너트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합격하겠죠? 한 번은 담임선생이 교장에게 물었다. 합격할 겁니다. 분명 합격할 거예요. 한스는 무척 총명한 학생입니다. 한번 보세요. 한스는 그야말로 지능이 뛰어난 아이입니다. 교장이 기쁨에 넘쳐 외쳤다. 지난주 사이 한스의 지성은 눈에 띄게 뚜렷해졌다. 움푹 들어가고 불안한 눈빛이 잘생기고 우아한 얼굴에서 희미하게 번뜩였다. 정신을 드러내는 잔주름도 아름다운 이마에서 실룩거렸다. 가녀리고 여인 팔과 손은 축 처져 있었다. 꼭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화가 보티첼리의 그림처럼 나른하고 우아해 보였다. 때는 코앞으로 다가왔다. 한스는 내일 아침에 아버지와 슈투트가르트로 가야 했다. 그곳에서 신학교라는 좁은 문에 들어갈 자격이 있음을 보여줘야 했다. 막 교장을 찾아가 작별 인사도 했다. 오늘 저녁에는 더 공부하지 말게 약속하게. 또렷한 정신으로 슈투트가르트에 도착해야 한다네. 1시간 산책하고 잠자리에 일찍 들도록 해. 젊은 사람은 잠을 좀 자야 하거든. 평소처럼 한바탕 훈계나 들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나 큰 배려를 받자 한스는 깜짝 놀랐다. 한스는 학교 건물을 나서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키르이베르크의 커다란 보리수 나무가 늦은 오후 햇살의 열기에 희미하게 빛났다. 시장 광장에 있는 커다란 분수대 2개가 물을 후두둑 튀기며 반짝반짝 빛났다. 검푸른 전나무가 우거진 산은 들쭉날쭉한 지붕 뒤로 뾰족뾰족 솟아올랐다. 문득 이런 풍경을 오랫동안 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것이 유난히도 아름답고 매력있게 느껴졌다. 사실 머리가 아팠지만 오늘은 더 공부할 필요가 없었다. 한스는 광장을 느릿느릿 가로질러 역사 깊은 시청을 지나 시장골목으로 걸어갔다. 그런 다음 대장간을 거쳐 오래된 다리로 갔다. 잠시 왔다 갔다 하며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마침내 널찍한 난간 위에서 털썩 앉았다. 몇 주에서 몇 달 내내 하루에 4번씩 이곳을 지나치면서도 다리 옆에 작은 고딕 양식 예배당은 별로 눈여겨보지 않았다. 강이나 수문, 뚝이나 물레방아도 쳐다보지 않았다. 수영할 물가가 있는 초원이나 버드나무가 줄지어선 강기슭도 마찬가지였다. 그곳에는 가죽 공장들이 딱 붙어 있었다. 강은 호수만큼 깊고 초록빛이 감돌며 잔잔했다. 뾰족뾰족한 버드나무 가지는 물속에 축 늘어져 있었다. 한스는 이곳에서 숱하게 보낸 시간을 떠올려 보았다. 반나절 혹은 하루 동안 수영하고 잠수도 하고 노를 휘휘젓고 낚시도 했다. 아, 낚시하는 법을 까맣게 잊을 뻔했다. 작년에는 시험 때문에 낚시를 못하게 돼 꺼이꺼이 울기도 했다. 낚시,
오랜 학창시절 중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바로 낚시하던 때였는데, 한스는 10개 드리워진 버드나무 그늘에 선 채 물레방아뚝 가까이에서 물이 낮고 고요하게 떨어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곤 했다. 강물위로 빛이 아른거렸다. 낚싯대는 찰랑찰랑 흔들리고 낚그 물고기를 끌어당길 땐 설렘이 밀려왔다. 시원하며 통통이 살이 올라 꿈틀대는 물고기를 손에 쥐노라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만족감이 들었다. 한스는 팔팔한 잉어와 송어, 도링어와 맛 좋은 누치, 작고 색깔이 고운 연중모치를 많이 잡았다. 한스는 강물을 한참 바라보았다. 초록빛에 물든 강가를 보자 사색에 잠기며 슬픔에 젖었다. 아름답고 자유로우며 제멋대로 굴던 어린 시절의 즐거움이 아득히 멀리 있는 것 같았다. 한스는 아무 생각 없이 주머니에서 빵 한 덩어리를 꺼냈다. 그런 다음 크고 작은 덩어리로 돌돌 뭉쳐 물속에 풍덩 집어던졌다. 덩어리가 가라앉자 물고기가 냉큼 낚아채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피라미와 살기가 다가와 작은 덩어리를 개걸스럽게 먹어치웠다. 그러더니 굶주린 주둥이로 큰 덩어리를 앞쪽에 여기저기 밀어두었다. 그러자 좀 더 큰 송어가 천천히 슬금슬금 헤엄쳐왔다. 등이 어둡고 널쩍해 강바닥과 잘 구분되지도 않았다. 송어는 덩어리 주위에서 조심조심 헤엄치더니 둥근 주둥이로 벼랑간 꿀꺽 삼켜버렸다. 느릿느릿 흐르는 강에서 따뜻하며 축축한 기운이 올라왔다. 밝은 구름 몇 조각이 초록빛 물 위로 희미하게 비쳤다. 둥근 불방아 톱니바퀴가 삐걱삐걱 돌아갔다. 양쪽 뚝은 시원하고 낮게 울리며 콸콸 쏟아졌다. 한스는 다시 지난 일요일로 생각을 돌렸다. 입교식을 치른 날이었다. 엄숙한 분위기와 감동이 흐르는 와중에 속으로 글이 써 동사를 외우고 있었다. 요즘에는 그런 적이 많았다. 학교에서도 지금 해야 하는 공부보다는 전에 했거나 나중에 할 부분을 생각했다. 시험에는 도움이 될 거다. 한스는 마음이 뒤숭숭해져 일어났다. 다음 목적지를 정하지는 못했다. 누군가 어깨를 꽉 움켜쥐며 굵고도 친근한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다. 한스는 화들짝 놀랐다. 안녕 한스? 나랑 좀 걸을래? 구두장이 프라이크 아저씨였다. 한스는 가끔 아저씨와 함께 저녁을 보내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저씨를 찾지 않은 지 제법 오래되었다. 지금도 함께 걷고 있으면서 독실한 경건주의자인 아저씨가 하는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했다. 아저씨는 시험 이야기를 꺼내며 한스에게 행운을 빌어주고 격려도 해주었다. 하지만 아저씨가 정말로 전하고 싶었던 말은 따로 있었다. 시험은 외부적이며 우연한 사건일 뿐 떨어져도 부끄러워할 것 없다는 얘기였다. 아저씨는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스가 그런 일을 겪더라도 신이 모든 영혼을 위해 계획을 세워두었으니 신의 선택에 따른 길을 걷게 되리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했다. 한스는 플라이크 아저씨와 함께 할 때마다 약간 찝찝했다. 한스는 자신감 넘치며 당당한 성품의 아저씨를 무척 존경했다. 하지만 아저씨와 기도하는 형제들을 두고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를 해대면 본의 아니게 같이 웃어댔다. 게다가 한스는 비겁한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다.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다는 이유로 한동안 아저씨를 피했으니까. 한스가 교사의 총애를 받으며 자라더니 좀 우쭐대자 아저씨는 한스를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꼭 망신이라도 주려는 것 같았다. 그렇게 호의로 이끌어주던 아저씨는 한스의 영혼과 점점 멀어져 갔다. 소년다운 고집이 결정을 이루며 자존감에 손대는 것에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한스는 지금 아저씨 옆에서 걷고 있으면서도 아저씨가 자신을 얼마나 걱정하며 다정히 내려보는지 알아채지 못했다. 두 사람은 크로넨 골목에서 목사와 마주쳤다. 아저씨는 목사에게 침착하고 태연하게 인사했다. 그러고는 벼랑간 서둘러 자리를 떴다. 목사는 현대적인 사람인데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평판이 자자했기 때문이다. 이제 목사가 한스의 손을 잡았다. 잘 되어가니?
다 끝날 무렵이라 기분이 좋겠구나. 목사가 물었다. 네, 좋습니다. 그래, 잘 해내렴. 우리가 너한테 기대가 크다는 걸 알잖니. 난 특히 네가 라틴어 성적을 잘 받길 바란단다. 하지만 떨어지면. 한스는 수줍게 말했다. 떨어진다니? 목사는 화들짝 놀라며 멈춰섰다. 떨어지는 건 전혀 말이 안 돼. 완전히 불가능하지. 엉뚱한 생각을 하는구나. 그냥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한스, 그럴 리 없어. 그럴 리 없단 말이다.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 아버지께 안부 전해드리고 자신감을 가지렴. 한스는 자리를 뜨는 목사를 지켜보았다. 플라이크 아저씨의 자취도 살폈다. 아저씨의 말은 무슨 뜻이었을까? 마음을 올바르게 먹고 신을 두려워한다면 라틴어는 썩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아저씨한테나 쉬운 일이겠지. 게다가 이제는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목사까지 보태다니. 떨어졌다가는 다시는 목사 앞에 얼굴도 못 내밀 판이었다. 한스는 우울감에 사로잡힌 채 집으로 갔다. 그런 다음 작고 비탈진 정원에 섰다. 정원에는 썩어 문드러져가는 정자가 있었다. 이미 오래전에 발길이 끊긴 곳이었다. 한스는 그곳에 우리를 지어 3년간 토끼를 길렀다. 지난 가을에는 시험 때문에 토끼를 떠나보내야 했다. 정신을 딴 데 팔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한동안 정원을 찾은 적도 없었다. 텅 빈 우리는 낡아빠져 보였다. 벽 모퉁이에 쌓인 석수는 폭삭 무너졌다. 나무로 만든 작은 물레바퀴는 휘고 부서진 채 수로 옆에 나동그라져 있었다. 우리를 지어 재미나게 놀던 시절을 돌이켜보았다. 고작 2년이 흘렀을 뿐인데 한없이 오래된 느낌이었다. 한스는 물레바퀴를 벽에다 내팽개쳐 버렸다. 이런 건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미 다 끝나버린 일이니까. 그때 학교 친구 아우구스트가 문득 떠올랐다. 아우구스트는 물레바퀴와 토끼우리를 만드는 일을 도와주었다. 두 사람은 오후 내내 이곳에서 놀면서 새총으로 사냥했다. 몰래 숨었다가 고양이도 쫓아다녔다. 천막을 치고는 간식으로 생순물을 아작아작 씹어먹기도 했다. 그러다가 공부 때문에 시간이 없어졌다. 아우구스트는 1년 전에 학교를 그만두고 기계공 밑에 들어가 수습생이 되었다. 그때 이후로 아우구스트는 한스를 딱 2번 보러 왔다. 물론 아우구스트 역시 예전보다 덜 한가했다. 구름 그림자가 골짜기를 후다닥 가로질러 지나갔다. 태양은 벌써 산자락 가까이에 우뚝 솟았다. 한스는 아주 잠시 땅에 털썩 주저앉아 펑펑 울고 싶었다. 하지만 그 대신 헛간에서 손도끼를 가져와 앙상한 팔로 휙휙 휘두르며 토끼우리를 와장창 박살냈다. 판자가 쩍 갈라지며 못이 와작와작 휘었다. 작년에 쓰던 썩은 토끼 먹이 조각이 땅에 뚝 떨어졌다. 한스는 모두 퍽퍽 후려쳤다. 토끼와 아우구스트 그리고 어릴 적에 하던 놀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으스러뜨리듯이. 뭐 하는 짓이냐? 아버지가 열린 창문 틈새로 말했다. 땔감 만들어요. 한스는 말을 더 잇지 않고 손도끼를 옆으로 확 내던졌다. 마당을 지나 길가로 달려가 강 상류로 향했다. 마을 밖 양조장 가까이에 뗏목 2대가 묶여 있었다. 한스는 따사로운 일요일 오후에 뗏목을 타고 강 하류로 몇 시간씩 둥둥 떠다니곤 했다. 뗏목 위에서 통나무 틈새로 첨벙대는 물소리를 듣노라면 마음이 들뜨면서도 졸음이 꾸벅꾸벅 밀려왔다. 한스는 헐렁헐렁하게 묶인 채 둥둥 뜬 뗏목 위로 펄쩍 뛰어올라 버드나무 더미에 덜썩 누웠다. 그러고는 속도가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면서 뗏목이 떠내려간다고 상상해 보았다. 뗏목이 다리와 열린 수문 아래에 있는 초원과 들판, 마을과 시원한 숲의 끝자락을 지나간다. 한스는 뗏목 위에 누워 있었다. 모든 게 예전과 똑같다. 카프베르크에서 토끼 먹이를 가져오고 뚝에 있는 가죽 공장, 정원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머리도 아프지 않고 걱정 하나 없던 시절처럼 말이다.
한스는 피곤하고 싱숭생숭해져 저녁을 먹으러 집으로 돌아왔다. 슈투트가르트로 시험 보러 갈 날이 코앞이라 아버지는 엄청나게 들떠 있었다. 책은 챙겼는지, 검은 정장은 펼쳐놓았는지, 가는 길에 문법책을 볼 생각은 없는지, 기분은 괜찮은지를 12번은 물어보았다. 한스는 짤막하게 톡 쏘듯 대답하며 저녁을 깨작깨작 먹었다. 그리고는 곧바로 아버지에게 저녁 인사를 했다. 잘 자라 한스, 푹 자야 해. 내일 6시에 깨워줄게. 단어집 잘 챙겼지? 네, 사전 잘 챙겼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한스는 불도 켜지 않은 제 작은 방 안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시험 준비를 하는 내내 유일한 축복은 바로 자기만의 작은 방이었다. 방 안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방해받지도 않았다. 한스는 이곳에서 기나긴 저녁 시간을 보이며 카이사르, 그리스 철학자 크세노폰, 문법, 사전, 수학 문제와 씨름했다. 피로와 잠, 두통과 고군분투하며 끈질기게 도전했지만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다. 하지만 그 몇 시간이 잃어버린 어린 시절의 모든 즐거움보다 더 값지게 느껴지기도 했다. 한스는 꿈처럼 기묘한 시간에 자부심과 도취감, 확실한 승리감에 흠뻑 취해 있었다. 학교와 시험을 넘어 더 높은 존재로 선택받는 꿈을 꾸었다. 대담하며 경이로운 예감에도 사로잡혔다. 자신은 정말 특별한 존재이며 볼살이 통통하고 마음씨 좋은 친구들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이었다. 언젠가는 머나 멀고 높은 곳에서 그들을 내려다볼 터였다. 바로 그 순간 이 방에서 자유롭고 시원한 공기를 들이마시기라도 한 것처럼 한스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꿈과 소망, 기대감에 부푼 채 침대에 앉아 어스름한 밤을 보냈다. 커다랗고 피곤한 눈망울 위로 눈꺼풀이 스르르 덮이다가 다시 번쩍 떠졌다. 한스는 눈을 깜빡깜빡하다가 다시금 꾹 감았다. 창백한 고개가 가녀린 어깨 위로 툭 떨어졌다. 가는 팔은 녹초가 되어 축 처졌다. 한스는 옷을 입은 채 잠들고 말았다. 고요한 어머니 같은 잠의 손길이 불안한 아이의 가슴속 파도를 살살 달래며 잘생긴 이마에 자글자글한 잔주름을 싹 펴주었다. 전례 없는 일이었다. 교장이 그렇게나 이른 시간에 역으로 몸소 찾아왔다. 까만 프로코트를 입은 아버지는 설렘과 행복, 자부심에 푹 빠졌다. 가만히 서 있지도 못할 지경이었다. 아버지는 안절부절하며 교장과 한스를 발끝으로 살금살금 맴돌았다. 잘 다녀오라며 아들이 좋은 기회를 얻기를 빌어주는 역장과 역무원의 인사에도 응했다. 그러면서도 자꾸 뻣뻣한 여행 가방을 계속 오른손에 쥐었다가 왼손에 쥐었다가 했다. 오른팔 밑으로 우산을 끼고 있었지만 가방을 이 손 저 손 옮길 때 무릎 사이에 꽉 끼어뒀다가 몇 번씩 뚝 떨어뜨렸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가방을 내려놓았다가 우산을 집어들었다. 아들과 슈투트가르트행 왕복기차를 끄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막 미국을 향해 떠나려는 사람처럼 보였으리라. 한스는 느긋해 보였지만 걱정되는 마음에 목이 꽉 메어왔다. 기차가 역에 멈춰서자 아버지와 아들이 올라탔다. 교장이 손을 흔들었다. 아버지는 시가에 불을 붙였다. 작은 마을과 강이 골짜기 아래로 서서히 사라져갔다. 슈투트가르트로 떠나는 여정은 두 사람 모두에게 그야말로 고행길이었다. 슈투트가르트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갑자기 생기가 넘치며 쾌활해졌다. 사근사근하면서도 세상 물정에 밝은 사람 같아 보였다. 작은 마을 사람이 며칠간 수도에 올 때 느낄 법한 설렘에 들뜬 셈이었다. 하지만 한스는 더 말이 없어지며 불안해졌다. 도시 풍경을 보고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낯선 얼굴과 뽐내듯 우뚝 솟고 호화로운 집,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뻗어있는 길, 말이 끄는 전차와 거리의 소음 때문에 겁이 나며 힘이 들었다. 두 사람은 숙모집에서 지냈다. 낯선 공간, 다정하며 수다스러운 숙모, 오랫동안 무의미하게 앉아있어야 하는 분위기, 아버지의 끝없는 격려 때문에 한스는 기가 팍 죽고 말았다.
한스는 낯설어하며 어쩔 줄 모르는 마음으로 방 안에 앉아 있었다. 낯선 환경과 유행하는 옷을 차려입은 숙모, 무늬가 커다란 벽지와 시계, 그리고 벽에 걸린 그림을 바라볼 때, 혹은 북적대는 길가를 창문으로 내다볼 때 한스는 완전히 배신당한 기분이 들었다. 꼭 옛날 옛적에 집을 떠나온 것만 같았다. 그토록 길을 쓰고 공부해온 모든 내용을 까맣게 잊은 것 같기도 했다. 한스는 오후에 그리스어 불변화사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싶었다. 하지만 숙모가 산책하러 나가자고 했다. 한스는 초록빛 초원과 쏴쏴 소리나는 숲 따위를 마음속에 잠시 그려보고는 나가겠다고 쾌활히 답했다. 하지만 이내 대도시에서 걸을 때 느끼는 즐거움은 고향에서와는 색다르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아버지는 도시로 나갔기에 한스와 숙모는 단둘이 산책하러 갔다. 그러나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길에 괴로운 순간을 맞닥뜨리고 말았다. 한스와 숙모는 뚱뚱하고 오만해 보이는 여자를 2층에서 마주쳤다. 숙모는 여자에게 무릎을 굽히며 인사했다. 그러자 여자는 수다를 한바탕 늘어놓았다. 그렇게 15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한스는 옆쪽에 비켜서서 난간에 바짝 붙었다. 여자가 키우는 강아지가 한스를 향해 킁킁거리며 으르렁댔다. 한스는 여자와 숙모가 자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눈치챘다. 낯설고 뚱뚱한 여자가 손잡이 달린 안경으로 자꾸만 자기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뜯어다보았으니까. 거리에서 몇 걸음도 채 안 걸었을 때 숙모는 어떤 가게로 들어갔다. 그러더니 한참이 지나서야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동안 한스는 거리에 소심하게 서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한스를 휙 밀쳤다. 거리의 소년들은 야유를 보냈다. 숙모는 돌아와서 한스에게 초콜릿바를 건넸다. 초콜릿은 딱 질색이지만 한스는 예의 바르게 감사 인사를 건넸다. 두 사람은 다음 모퉁이에서 말이 끄는 전차에 올라탔다. 이제는 사람이 바글바글한 전차에 몸을 싣고 거리에서 거리를 달가닥달가닥 지나갔다. 그러다 마침내 드넓은 대로와 정원에 다다랐다. 분수대에서 물이 철벅철벅 튀었다. 양식에 맞춰 지은 화단에는 꽃이 활짝 피었다. 아담한 인공 연못에서는 금붕어가 헤엄쳤다. 한스와 고모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다른 행인 틈에서 빙빙 맴돌았다. 숱한 얼굴들, 우아한 원피스와 그렇지 않은 옷, 자전거와 휠체어와 유아차가 눈에 들어왔다. 뒤죽박죽 섞인 소리를 들으며 따뜻하고 먼지 자욱한 공기를 훅 들이마셨다. 드디어 벤치에 앉았다. 옆자리에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숙모는 내내 제잘거리다가 이제 한숨을 푹 내쉬었다. 그런 다음 한스에게 다정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초콜릿을 먹으라고 권했다. 한스는 먹고 싶지 않았다. 세상에, 부끄러워서 그러는 건 아니지? 그러지 말고 얼른 먹어. 한스는 주머니에서 작은 초콜릿바를 끄집어냈다. 잠시 은박지를 만지작거리다가 벗겨내고는 아주 작은 조각을 드디어 잘근 깨물었다. 초콜릿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감히 숙모에게 말하지는 못했다. 초콜릿 조각을 삼키려는데 숙모가 사람들 틈에서 누군가를 알아보더니 총총 자리를 떴다. 여기 잠깐 앉아있어. 금방 갔다 올게. 한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 기회를 틈타 잔디밭에 초콜릿을 퇴에 내뱉었다. 그런 다음 박자에 맞춰 다리를 달랑거리며 사람들 무리를 빤히 쳐다보다가 비참한 기분이 들었다. 한스는 불규칙 동사를 다시 한번 외워보려고 했다. 하지만 이내 거의 다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다 까맣게 잊고 말았다. 바로 내일이 주 시험인데. 숙모가 돌아왔다. 올해 118명이 주 시험을 볼 텐데 그중 36명만 합격할 거라는 소식을 들었단다. 한스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다. 한스는 돌아가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자 두통이 도졌다. 음식을 먹으려 하지도 않고 너무도 이상하게 군 탓에 아버지가 날선말을 했다. 숙모마저 한스를 탐탁지 않아 했다.
한스는 그날 밤에 깊은 잠에 푹 빠졌지만 무시무시한 악몽을 꾸느라 겁에 질렸다. 한스는 꿈속에서 지 혼자 117명과 함께 시험장에 앉아 있었다. 마을 목사와 숙모를 닮은 감독관은 한스 앞에다 초콜릿 더미를 차곡차곡 쌓았다. 한스는 초콜릿을 꾸역꾸역 먹으며 눈물을 왈칵 쏟았다. 그동안 지원자들이 하나둘 벌떡 일어서더니 작은 문으로 나갔다. 다른 지원자들은 초콜릿 산을 몽땅 먹어치웠다. 하지만 한스의 초콜릿은 마치 그를 질식시켜 죽이려는 듯 눈앞에서 끊임없이 펑펑 불어났다. 다음날 아침 한스는 시험에 늦지 않으려고 시계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커피를 홀짝홀짝 마셨다. 그 시각 고향에서는 여러 사람이 한스를 생각하고 있었다. 구두장이 플라이크 아저씨가 가장 먼저 한스를 떠올렸다. 아저씨는 아침 수프를 한술 뜨기 전에 기도를 읊었다. 기능공과 수습생 2명을 포함한 온 가족이 탁자에 빙 둘러섰다. 아저씨는 평소에 올리는 아침 기도에 이런 말을 보탰다. 오 주여, 오늘 주 시험을 치르는 한스 기벤나트를 지켜주소서. 그를 축복하고 힘을 주시어 주님의 이름을 올바르고 굳세게 선포하도록 하소서. 마을 목사는 한스를 위해 기도하지는 않았지만 아침상에서 아내에게 말했다. 기벤나트 씨 아들이 막 시험을 치르겠네. 언젠가 아주 특별한 인재가 되겠지? 주목도 받을 테고. 내가 라틴어 공부를 도왔으니 손해볼 일은 없을 거야. 첫 수업 시작 전 담임선생은 학생들에게 말했다. 자, 슈투트가르트에서 시험이 막 시작될 참입니다. 기벤나트에게 행운을 빌어줘야겠죠? 하지만 한스에게 행운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같은 게으름뱅이 10명을 합할 만큼 똑똑한 학생이니까요. 학생들 대부분도 자리를 비운 한스에게로 생각을 돌렸다. 합격 또는 불합격에 내기를 건 이들은 더더욱 한스를 떠올렸다. 진심 어린 기도와 진정으로 주는 마음은 머나먼 거리에서까지 수월히 가닿기 마련이다. 그 덕에 한스는 사람들이 고향에서 자기를 생각해 준다는 것을 느꼈다. 한스는 바들바들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시험장에 들어갔다. 겁에 질린 채 소심하게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따르고는 거대한 시험장에 빼곡한 남학생들을 쓱 들러보았다. 고문실에 갇힌 범죄자 같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교수가 들어와 조용히 시키며 라틴어 시험 문제를 받아 쓰게 했을 때였다. 한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시험이 터무니없이 쉽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한스는 잽싸고 경쾌하게 초안을 작성했다. 그런 다음 신중하며 깔끔하게 답을 옮겨 적었다. 답안지를 무척 빨리 낸 편이었다. 한스는 숙모집으로 돌아가던 도중에 길을 잃고 무서운 도시거리에서 2-3시간 헤맸다. 그래도 새로 되찾은 마음의 평화가 와장창 무너지지는 않았다. 잠시나마 숙모와 아버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기쁠 따름이었다. 낯설며 시끌벅적한 도시거리를 한가로이 거닐 땐 대담한 모험가가 된 기분도 들었다. 길을 물어물어 마침내 집에 도착하자 질문 공세가 쏟아졌다. 시험은 어떻게 봤니? 어땠어? 실력 발휘했니? 쉬웠어요. 그런 문제는 5학년 때도 번역할 수 있었거든요. 한스는 뿌듯해하며 말했다. 배가 너무 고파 음식도 허겁지겁 먹었다. 그날 오후에는 시험이 없었다. 아버지는 한스를 데리고 친척들과 친구들을 만나러 갔다. 그 2사람은 그중 한 집에서 수줍음 많은 남학생을 만났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아이는 독일 남부 도시 괴펜겐에서 시험을 보러 왔다. 어른들은 자리를 비켜주었다. 2사람은 수줍어하며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라틴어 시험은 어땠어? 쉽지 않았어? 한스가 물었다. 엄청 쉬웠어. 근데 바로 그게 문제야. 시험이 쉬우면 실수하고 방심하거든. 시험에는 숨은 함정이 있기 마련이고. 그렇게 생각해? 당연하지. 교수들이 그렇게 멍청하진 않아. 한스는 화들짝 놀라 생각에 잠겼다. 그러더니 소심하게 물었다. 시험 본문 아직도 갖고 있어? 괴펜겐에서 온 아이가 공책을 꺼냈다.
두 사람은 문제에 나온 한 단어 한 단어를 모두 곱씹었다. 괴핑겐 출신 지원자는 라틴어 도사 같았다. 한스가 들어본 적 없는 문법 용어를 최소 2번은 썼다. 내일은 무슨 시험이지? 그리스어랑 독일어 작문. 그리고 나서 괴핑겐 지원자는 한스네 학교에서 지원자를 몇 명 보냈냐고 물었다. 아무도 없어. 나 혼자야. 아이쿠, 우리 괴핑겐에선 12명이 왔는데 그중 3명은 진짜 똑똑해. 걔들이 최상위권을 차지할 거야. 작년 수석도 괴핑겐에서 나왔어. 넌 떨어지면 김나지움 들어갈 거야? 한스는 그런 말을 처음 들어봤다. 모르겠어. 아니, 안 그럴 것 같아. 그래? 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쭉 공부할 거야. 이번에 떨어진데도 말이야. 우리 어머니는 나를 올룸에 있는 학교로 보내주실 거야. 한스는 이 말을 듣고 퍽 감탄했다. 괴핑겐 출신 지원자 12명과 진짜 똑똑하다는 3명 때문에 덜컥 겁이 났다. 한스는 얼굴도 못 내밀 판이었다. 한스는 집으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다. 그런 다음 MI로 끝나는 동사를 한번 다시 살폈다. 라틴어 시험을 걱정한 적은 전혀 없었다. 자신이 떴다. 하지만 그리스어라면 완전히 얘기가 달랐다. 그리스어를 좋아하긴 했다. 푹 빠져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읽는 것만 좋아했다. 특히나 크세노폰의 글은 무척 근사하고 감동적이며 생생했다. 모든 것이 경쾌하고 아름다우며 강하게 울려 퍼졌다. 활기차며 자유로운 영혼도 깃들어 있었다. 이해하기도 쉬웠다. 하지만 문법을 공부하거나 독일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할 때면 모순되는 규칙과 형태라는 미로 속에 빠져든 것만 같았다. 낯선 언어에 불안감과 두려움도 품었다. 철자조차 알지 못한 채 그리스어 수업을 처음 듣던 순간 말이다. 다음 날에는 그리스어 시험을 먼저 본 후 독일어 작문 시험을 보았다. 그리스어 본문은 꽤 긴데다 전혀 쉽지 않았다. 작문 주제는 너무도 까다로운 나머지 잘못 이해하기 딱 좋았다. 시험장은 오전 10시부터 후덥지근하며 푹푹 쪘다. 가져온 펜도 좋지 않았다. 한스는 2장을 망치고 나서야 그리스어 답을 깔끔하게 쓸 수 있었다. 작문 시간에는 옆자리에 앉은 뻔뻔한 학생 때문에 엄청 곤란에 빠졌다. 그 학생은 질문을 적은 종이를 쓱 내밀며 답을 알려달라고 옆구리를 쿡쿡 찔러댔다. 물론 응시자 간의 소통은 엄격히 금지돼 있었다. 이를 어겼다간 시험에서 가차없이 탈락이었다. 한스는 두려움에 벌벌 떨며 날 좀 내버려둬 라고 적었다. 그런 다음 그 학생에게서 등을 획 돌려버렸다. 날도 끝내주게 더웠다. 시험장에서 한시도 쉬지 않으며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던 감독관마저 얼굴에 삼배를 몇 번씩 갖다 댈 정도였다. 한스는 두꺼운 입교식 정장 차림으로 땀을 뻘뻘 흘렸다. 두통에도 시달리다 마침내 답안지를 제출했다. 기분이 좋지 않았다. 실수투성이인 것 같았다. 이제 시험은 끝장난 셈이다. 한스는 점심상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죄인 같은 얼굴로 모든 질문에 어깨만 으쓱할 뿐이었다. 숙모는 위로해 주었지만 화가 난 아버지는 심기가 불편해졌다. 아버지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아들을 옆방에 데려갔다. 그런 다음 다시 꼬치꼬치 캐물으려 했다. 못 봤어요. 한스는 딱 잘라 말았다. 왜 집중하지 않았니? 무조건 정신을 바싹 차렸어야지. 젠장. 한스는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아버지가 꾸짖기 시작하자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아버지는 그리스어를 하나도 모르시잖아요. 2시에 잡힌 구두 시험은 최악이었다. 한스는 모든 시험을 통틀어 구두 시험이 가장 두려웠다. 불에 활활 타는 듯 무더운 도시 거리를 걸어가는 길에 한스는 무척 비참해졌다. 괴롭고 두려우며 어지러워 앞도 잘 보이지 않았다. 한스는 넓은 초록색 탁자에서 신사 3명과 10분간 마주 앉았다. 그리고 라틴어 몇 문장을 번역하며 질문에 답했다. 그런 다음 다른 신사 3명과 마주 앉아 10분 동안 그리스어를 번역했다.
그리고 다시 온갖 질문에 대답했다. 한 면접관이 마지막에 불규칙 부정 과거형을 물어보았다. 한스는 대답하지 못했다. 이제 가봐도 됩니다. 저 오른쪽 문으로 가세요.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문가에서 부정 과거형이 떠올랐다. 한스는 멈췄다. 나가세요. 나가라고요. 혹시 몸이 안 좋나요? 면접관이 큰 소리로 말했다. 아닙니다. 그런데 막 부정 과거형이 떠올랐습니다. 한스는 시험장에서 답을 외쳤다. 한 신사가 웃음을 터뜨렸다. 한스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시험장에서 달려나왔다. 그런 다음 질문과 대답을 돌이켜보려 했다. 하지만 온통 뒤죽박죽 섞여버렸다. 커다란 초록색 탁자와 프로코트 차림의 늙은 신사 3명, 펼쳐놓은 책 위에서 덜덜 떨던 손이 내내 눈에 선했다. 세상에, 대체 뭐라고 대답한 걸까? 거리를 걷다 보니 슈투트가르트에 몇 주나 머무는 느낌이 들었다. 이곳을 절대 떠나지 못할 것만 같았다. 집 정원과 전나무가 우거진 푸르른 산, 강가에 있는 낚시터가 아득히 먼 것 같았다. 그런 풍경을 마주한 지도 무척 오래된 느낌이었다. 아, 지금 집에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어쨌든 시험을 망친 게 불보듯 뻔하니 더 머무를 이유도 없었다. 한스는 우유롤빵을 샀다. 그런 다음 아버지와 말을 섞지 않으려고 오후 내내 길가를 떠돌았다. 마침내 집에 와보니 아버지와 숙모는 한스를 걱정하고 있었다. 한스가 잔뜩 지친 데다 비참해 보인 터라 두 사람은 달걀 스프 한 그릇을 건네고는 잠자리에 들게 했다. 다음 날에는 수학과 종교 시험이 있었다. 시험을 보고 나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에는 모든 일이 술술 풀렸다. 한스는 씁쓸하면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전날에는 주요 과목에서 불운을 겪었는데 오늘은 다 잘 해냈으니까 어쨌든 이제 집에 갈 수 있게 됐다. 시험이 끝났으니 이제 가봐야겠어요. 한스는 숙모에게 말했다. 아버지는 하루만 더 머물길 바랬다. 칸슈타트로 차를 몰고 간 다음 온천정원에서 커피를 홀짝이고 싶어 했다. 하지만 한스가 너무도 간곡히 부탁하자 아버지는 혼자 가도 된다고 허락해 주었다. 한스는 아버지와 숙모와 함께 기차역에 가서 표를 받았다. 숙모는 입을 맞추며 먹을거리를 주었다. 한스는 지칠 대로 지친 채 초록색 언덕을 멍하니 지나며 집으로 향했다. 검푸른 전나무가 우거진 산을 보고 나서야 기쁨과 안도감이 밀려왔다. 늙은 아나와 작은 방, 교장과 익숙하며 천장이 낮은 교실을 얼른 보고 싶었다. 그냥 다 보고 싶었다. 다행히도 여기에는 꼬치꼬치 캐물어대는 지인이 없었다. 한스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은 채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잽싸게 집으로 갈 수 있었다. 슈투트가르트가 좋았니? 늙은 아나가 물었다. 좋았냐고요? 시험이 어떻게 좋을 수 있겠어요. 집에 와서 좋을 뿐이죠. 아버지는 내일 돌아오실 거예요. 한스는 신선한 우유 한 대접을 벌컥벌컥 마셨다. 그리고는 창문 앞에 걸린 수영복 바지를 챙겨 달려나갔다. 하지만 다들 수영하러 가는 초원 쪽으로 향하지는 않았다. 한스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바게로 갔다. 높다란 덤불 사이로 물이 깊고 천천히 흐르는 곳이었다. 한스는 그곳에서 옷을 후를 벗었다. 시원한 물에 손을 먼저 담가보았다가 발을 넣었다. 몸이 잠시 부르르 떨렸지만 한스는 강물에 풍덩 뛰어들었다. 한스는 잔잔히 흐르는 물살을 거슬러 느릿느릿 헤엄쳤다. 땀을 뻘뻘 흘리며 두려움에 벌벌 떨던 날들이 미끄러지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호리호리한 몸이 강물에 시원해지는 사이 한스의 영혼에는 아름다운 고향과 새로 피어난 희망이 들어찼다. 한스는 더 빨리 수영하다가 쉬어가다가 다시 헤엄쳤다. 기분 좋은 시원함과 노곤한 느낌에 휩싸였다. 물 위에 누워 다시 강물 위를 둥둥 떠내려갔다. 저녁에 파리떼가 황금빛 원을 그리며 은은히 윙윙대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작은 제비가 늦은 저녁 하늘을 획획 가로질렀다. 해는 벌써 산 너머로 자취를 감추며 장밋빛으로 빛났다.
옷을 입고 나서 꿈을 꾸듯 집으로 걸어가자 골짜기에는 그림자가 빼곡했다. 한스는 상인 자크만의 정원을 지나쳤다. 어린 시절에 친구 몇 명과 함께 설익은 자두 몇 개를 훔친 곳이었다. 키르히너의 목공소도 지나갔다. 하얀 전나무 기둥이 놓여 있었다. 한스는 그 밑에서 미끄릇을 지렁이를 찾곤 했다. 그 다음에는 게슬러 감독관의 작은 집을 지나갔다. 한스는 2년 전에 빙판에서 스케이트를 타면서 그 집 딸 에마의 마음을 얻고 싶어 했다. 엠마는 마을에서 가장 귀엽고 우아한 여학생이며 한스와 동갑내기였다. 엠마에게 말을 걸거니 딱 한 번이라도 손을 잡아보는 게 가장 큰 바람이었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한스가 너무도 부끄러움을 타는 바람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 뒤에 엠마는 기숙학교에 들어갔다. 한스는 엠마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았다. 하지만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머나먼 곳에서 스멀스멀 되돌아왔다. 그런 이야기는 지금껏 겪은 일과는 다르게 빛깔이 무척 강렬했다. 묘한 예감을 풍기는 향기도 났다. 그 시절에는 저녁이 되면 나실트 시내 문간에 앉아 감자 껍질을 쓱쓱 벗기며 들려주는 리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일요일에는 바지를 둘둘 말아 올리고 일찍 나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아랫뚝에서 가재나 금붕어를 잡았다. 그러나 나중에는 흠뻑 젖은 나들이 옷차림으로 아버지에게 매를 퍽퍽 맞곤 했다. 수수께끼처럼 알쏭달쏭하며 이상한 사람과 일이 참 많았던 그 시절을 꽤 오래 잊고 있었다. 목이 굽은 구두수선공 슈트로마이어는 아내를 독살했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모험심 넘치는 베크 씨는 지팡이와 배낭을 들고 뷰르텐베르크주 방방곡곡을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베크 씨라 부르는 이유는 한때 말 4마리에 마차까지 있을 만큼 부유했기 때문이다. 한스가 아는 건 그 사람들의 이름뿐이었다. 이토록 어둑어둑하고 작은 골목길의 세계를 잃었다는 사실이 어렴풋이 느껴졌다. 생생하거나 가치 있는 경험이 그 빈자리를 채우지도 않았다. 다음 날에도 쉴 수 있었다. 한스는 아침에 늦잠을 자며 자유를 누렸다. 정오에는 아버지를 맞으러 역으로 갔다. 아버지는 슈투트가르트에서 즐겁게 보낸 추억에 젖어 아직도 행복해했다. 합격하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줄게 생각해보렴. 아버지가 유쾌하게 말했다. 아니에요. 분명 떨어졌을 거예요. 한스는 한숨을 푹 내쉬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대체 왜 그러니? 마음 바꿔먹기 전에 뭘 하고 싶은지 말해. 방학 동안 다시 낚시하러 가고 싶어요. 그래도 될까요? 좋다. 합격하면 그러자꾸나. 다음 날인 일요일에는 폭풍우가 우르르 쾅쾅 치며 비가 마구 쏟아졌다. 한스는 방 안에 몇 시간씩 앉아 책을 읽으며 생각했다. 슈투트가르트에서 시험을 어떻게 봤는지 다시 되곱씹어 보았다. 대책 없이 운이 나빴다. 훨씬 더 잘 해낼 수 있었다는 생각이 빙빙 맴돌았다. 분명 합격할 만큼 시험을 잘 보지는 못했다. 빌어먹을 두통. 한스는 점점 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렇게 전전긍긍하다 결국 아버지에게 가고 말았다. 아버지, 무슨 일이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소원 말인데요. 낚시 안 갈게요. 왜 지금 그 얘기를 다시 꺼내는 게냐? 왜냐하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제가 헛소리 말고 툭 터놓고 말해봐라. 대체 뭔데? 합격 못하면 김나지움에 들어가도 될까 싶어서요. 아버지는 말문이 콱 막혔다. 뭐라고? 김나지움? 김나지움에 가겠다고? 누가 네 머릿속에 그딴 계획을 심어준 거냐? 아버지는 폭발했다. 아무도 안 그랬어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죽을 것 같은 공포심이 한스의 얼굴에 덕지덕지 묻어났다. 하지만 아버지는 눈치채지 못했다. 그만 가라. 가라고. 얼토당토하는 말이구나. 김나지움에 간다니? 내가 상업 고문관이라도 되는 줄 아나 보네? 아버지는 불만스럽게 웃어대며 말했다. 아버지가 너무도 딱 잘라 말해버리자 한스는 포기하고 말았다. 그리고 절망에 빠진 채 밖으로 나갔다.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당최 믿을 수가 없네.
이제는 김나지움에 가겠다니. 하여간 조금만 오냐오냐 해주면 그냥 기어오르려고 한다니까. 아버지가 뒤에서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한스는 30분 동안 창턱에 앉아 번쩍번쩍 광을 낸 마룻바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러나 신학교나 김나지움이나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떨지 상상해보려 했다. 취직가게에 들어가거나 사무실 수습생이 되겠지. 어쩌면 평범하고 비참한 사람이 되어 평생을 보내야 한다. 한스는 분통을 터뜨리며 벌떡 일어나 침을 퇴 뱉었다. 그러고는 놓여있던 라틴어 문집을 움켜쥐고 가까운 벽에 냅다 던져버리고 빗속으로 뛰쳐나갔다. 한스는 월요일 아침에 학교로 돌아갔다. 별일 없지? 어제 날 보러 올 줄 알았는데. 시험은 어땠니? 교장이 악수하며 물었다. 한스는 고개를 푹 숙였다. 응? 무슨 일이지? 잘 못 봤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좀 기다려보렴. 오늘 아침에 슈투트가르트에서 결과가 나올 거다. 늙은 교장은 한스를 위로했다. 그날 아침은 못 견디게 길었다.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한스는 점심시간에 속으로 흐느끼느라 음식도 잘 삼키지 못했다. 오후 2시에 교실로 가보니 벌써 선생이 와 있었다. 한스 기벤나트, 선생이 큰소리로 외쳤다. 한스는 앞으로 나갔다. 선생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축하한다 기벤나트. 주 시험에서 차석을 했구나. 교실에 엄숙한 침묵이 감돌았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교장이 성큼성큼 들어왔다. 축하한다. 소감이 어떤가? 한스는 놀라움과 기쁨에 꽁꽁 얼어붙었다. 할 말이 없는 건가? 제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수석도 했을 겁니다. 한스는 덜컥 내뱉었다. 자, 이제 집에 가도 괜찮다. 아버님께 좋은 소식을 들려드려야지. 학교에 또 올 필요는 없다. 어차피 8일 뒤면 방학이니까. 교장이 말했다. 한스는 어지러워하며 거리로 나섰다. 햇살이 보리수나무와 시장에 쏟아졌다. 모든 게 평소와 똑같으면서도 더 아름답고 의미 있으며 즐거워 보였다. 시험에 합격했다. 게다가 차석을 했다. 처음에 찾아온 기쁨이 줄어들자 감사한 마음이 깊이 차올랐다. 이제는 마을 목사를 피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공부할 수 있다. 이제는 취직가게나 사무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다시 고기를 낚으러 갈 수도 있다.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가 문간에 서 있었다. 무슨 일이니? 아버지가 물었다. 별일 없어요. 학교에서 보내줬어요. 뭐라고? 대체 왜? 이제 신학생이니까요. 아이고 세상에, 합격한 거냐? 한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성적은 잘 받았고? 차석이에요. 기대 이상이었다. 아버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계속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다. 껄껄 웃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도 했다. 그러다 할 말이 있는 듯 입을 벌렸다. 하지만 말없이 다시 고개를 가로저었다. 세상에. 아버지는 한 번 더 외쳤다. 세상에. 그리고 한 번 더 말했다. 한스는 집 안으로 후다닥 달려가 위층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런 다음 텅 빈 다락방의 벽장을 획 열어젖혀 안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갖가지 상자와 둘둘 말아둔 낚싯줄과 코르크 조각을 끄집어냈다. 한스의 낚시 장비였다. 이제는 나무를 잘라 괜찮은 낚싯대를 만들어야 했다. 한스는 아래층에 있는 아버지에게 갔다. 아버지, 주머니 칼 좀 빌려주실래요? 못에 쓰려고 나뭇가지를 잘라서 낚시하려고요.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손을 뻗었다. 옛다, 이마르크다. 가서 네가 쓸 칼을 사라. 하지만 한프리트씨 가게 말고 대장간으로 가야 한다? 아버지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한스는 대장간으로 뛰어갔다. 대장장이는 시험을 어떻게 봤는지 묻더니 희소식을 듣자 한스목으로 특히나 훌륭한 칼을 찾아주었다. 강 하류의 브리엘 다리 아래에는 아름답고 앙상한 오리나무와 개암나무 덤불이 있었다. 한스는 그곳에서 고심 끝에 나무를 골랐다. 그런 다음 완벽하고 튼튼하며 탄력 있는 나뭇가지를 잘랐다.
그리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한스의 얼굴은 발그레해졌다. 눈빛은 초롱초롱 빛났다. 한스는 신나게 낚시를 준비했다. 낚시 준비는 낚시만큼이나 즐거웠다. 오후부터 저녁 내내 앉아서 이 작업을 했다. 한스는 흰색 줄과 갈색 줄 그리고 초록색 줄을 분류했다. 공들여가며 꼼꼼히 살펴 고치고 오래된 매듭과 얽히고 설킨 부분을 풀었다. 모양과 크기가 각양각색인 코르크찌와 깃대찌를 시험해보거나 다시 깎았다. 무게가 다양한 작은 납조각은 망치로 탁탁 두들겨 납작하게 눌렀다. 줄의 무게를 가늠할 수 있도록 눈금도 새겼다. 다음은 낚싯바늘 차례였다. 아직 조금 남아있었다. 낚싯바늘 몇 개는 네 가닥으로 꼰 검은색 실에, 몇 개는 양창자로 만든 거트줄에, 나머지는 배 꼬인 말털에 고정했다. 저녁 무렵에 모든 준비가 끝났다. 한스는 칠 줄 아는 기나긴 방학 동안 지루할 틈이 없으리라 굳게 믿었다. 내내 강가에서 낚싯대를 들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니까. 예나 지금이나 동이나 서나 모든 아이들은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와 부모의 기대에서 벗어나기는 힘든가 봅니다. 그러면서 어른이 되어가는 거겠죠?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사람 김희애였습니다. 감사합니다.